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주에 열렸던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에서 넷플릭스가 무려 7편이나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가 7편이나 수상작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 같은 전통의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물리치고 이제 미국 영화 산업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뉴스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시멘트, 철근 같은 건자재들도 일부 품귀 현상도 빚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회사 종목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오늘 증시 업종 분석 시간에는 건설업에 집중해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1%가량 주가가 내리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0.8% 정도 낙폭을 조금씩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오늘 또 주가가 내리네요. 요즘 며칠 이번 주 들어서 후반으로 올수록 낙폭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유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든지 이유는 달면 수백 가지가 생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수급을 많이 모신 분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가 5월 3일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렇죠. 그 영향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같은 리서치 베이스로 보는 사람들은 실적을 발표하는데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좀 뒤에 모습들이 아주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증시도 재밌었잖아요. 그 이베이와 아마존 최근 흐름을 보면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좋은 건 다 오케이란 말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이 늘었으니까.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베이는 2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얘기했고 아마존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이베이는 결국 온라인 매출이 주로 되어 있는 회사였고 네. 아마존은 우리 AW 같은 것처럼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이베이는 빠지고 아마존은 올랐다. 이거의 원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시장 자체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백신이 보급된 이후에 경제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미리 지금 이번 실적 시즌은 백신 때 코로나 때문에 좋아졌던 업종들이 주가가 좋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사람들이 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것이 결국 비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도 제품 믹스를 갖다가 좀 바꿔가지고 좀 비싼 걸 많이 팔아야지만 마진이 나오니까요. 원가가 올라오니까. 그런 제품 믹스 변경들이 IT 같은 데 특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당연히 IT 쪽에서는 당연히 조정받는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게 반도체도 그랬고 또 자동차는 거로 공급 체질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인지 결국 생산이 생각보다 안 늘 것 같다 해서 포드 같은 경우에도 9%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체감지수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형태가 이미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이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별로 앞으로는 안 좋을 게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하고 말씀하신 대로 안 좋다기보다 그 정도 성장은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 좋아야 되는데 계속 더 좋아야 이 주가가 유지될 텐데. 그렇죠. 재밌는 게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를 봤어요. 제가 어제까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196조가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주간으로 3%가 늘어났어요. 주간으로.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올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날 건지 추정했더니 약 196조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일주일 만에 3%가 늘었으니까. 그게 일주일 전에 추정했던 것보다도 3% 맞습니다. 더 높아졌다. 예. 주간 단위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좋아졌냐? 예. 현대제철,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게 좋아진 겁니다. 철강은행. 예. 그러니까 주가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그런 쪽으로 주가 좋아지고 건설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IT보다는 시크리컬 소재 금융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이거 뭐지 했는데 실적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쪽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스타일로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이런 쪽은 상당히 더 버텨주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 끌어왔던 종목들은 좀 주춤해지는, 꼭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철강건설은행 이런 전통 업종이 작년에는 안 좋았으니까 네, 작년보다는 주가도 오르고 실적도 좋아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코로나가 없었던 재작년 비해서도 실적도 좋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까? 뭐 그 성장률을 보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보다 예. 더 중요한 건 올라왔지만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져서 올라왔던 것들은 1년간 너무 달려와서 좀 비싸져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최근에도 가계 부채에 대해서 여전히 통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은행주는 뭐 지방은행 같은 건 PBR 0.3배 미만이거든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수를 줄여야겠구나 생각들이 늘다 보니까 안전한 그러한 바닥 종목들의 손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사실 3,100이라면 상당히 낮은 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주,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반도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또 이런 것들의 조정폭은 네. 생각보다 반등할 때는 약하고 조정받을 때는 선도하고. 근데 사실 이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이 기자님과 제가 핵심은 실적을 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이걸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통 업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예. 자동차 반도체는 실적 안 좋아요? 주가 내리는 거 그렇죠. 보면 실적 안 좋은 느낌인데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겁니다. 어제 그저께 하인스가 나왔을 때도 2분기의 가이던스를 예. 아주 세게를 안 줬어요. 좋다 정도를. 2분기 좀 불안하든가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불안하다가 전망이라는 거죠. 아니라 시장에서는 쇼티지가 났으니까 뭐 엄청나게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회사는 좀 굉장히 담담한 톤으로 얘기를 했고 예. 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하이닉스와 또 다르게 오히려 좀 경쟁사에 비해서도 좀 마진이 생각보다 더 안 늘어나는 모습.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이닉스부터. 네. 다음 문제는 자동차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을 비트 못했고 실적을 시장 기대치 충족 못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부품의 차량용 반도체하다가 여러 문제 때문에 주가가 생산량이 줄 것 같은 느낌이 나오다 보니 뭐 이런 게 겹쳐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지수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예. 시장을 또 바라보고 안을 들여다보시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내지는 내수에 관련된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 요즘 가장 성과가 좋은 게 있어요. 예. 업종이 의류 업종입니다. 의류.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분류를 보다면 세 분류로 들어가면 이제 그 업종 내에서 예. 이제 기스 3단계 정도로 놓고 봤을 때 거의 숫자가 최고로 좋게 나오는 게 바로 의류 업종이에요. 네. 우리 다 알고 있는 폴로 이런 회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예. 1개월 수익률이 좋고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말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미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지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출복 수요가 당연히 늘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예를 들자면 브랜드 업체들이 좋았지만 오히려 이제는 미국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들이 뭐가 있는가 예수 중에서 그런 거를 찾는 노력들도 시장에서 좀 병행되고 있고 오늘도 상당히 주가는 견고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수급, 자동차는 참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생산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좀 걱정하는 것 같고 의류 업체나 전통 산업들,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건 실적이 좋아서 그렇다는 건데 네. 주가를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안 올랐는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꽤 올라 있어서 네. 뒤늦게 이게 따라잡아도 되나 하는 걱정도 들기도 할 텐데 뭘 기준으로 사도 되는지 그렇죠. 사면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드 패션드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예.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런 성장주가 좋아도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되고 이러면은 좀 피하고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싼 걸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의류를 얘기했으니까 의류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앞서 간 게 있고
상대적으로 OEM 업체들은 주가가 잘 못 갔었거든요. 예. OEM 업체들은. 그런 것들은 좀 후발적으로 미국이 좋아지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경우에도 앞서간 건설주들이 있을 거고 브랜드 업체들 네. 또 뒤에서 좀 뒤 순서로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 기자재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종목을 구체적으로 언급 못하는 거는 뭐 저희가 이게 엄청난 게 아니라 규정 때문에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찾아보시면 오늘 같은 날도 굉장히 경과에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예. 그게 아마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는 또 우리나라 배우가 상을 받아서 다들 떠들썩하고 기뻐했기도 했습니다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계의 최강자인 넷플릭스가 제작해서 만든 영화 7개가 상을 휩쓸었습니다. 7개 부문. 7개 부문에서. 예. 소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왔나요? 방금 갑자기 들어오신 분은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만든 영화 7개가 한 게 아니라 네, 영화 영화가 이게 중국 수상도 다관왕들이 있고. 있으니까. 네, 7개 부문에서. 네, 알겠습니다. 옳지 않은 정보나 불인을 보면 참지 못하시는 한 10초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예, 어혜진 소장님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제작 영화 이렇게 수상을 한 게 예.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쭉 받아왔는데 이번에 좀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올해 고전적인 뭐 워너브라더스 같은 헐리우드의 그런 스튜디오가 제작한 영화들이 워낙 많이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극장들이 아예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도 걸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영화를 그냥 두자니 또 생존 문제가 생기고요. 안 만든 거군요, 영화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이번 오스카상에 35개 작품을 후보로 냈는데 네. 이게 다른 제작사들 걸 모두 합친 만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률이 또 높았던 것도 있고요. 본인들은 어차피 집에서 보는 TV니까 관계없이 열심히 만들었겠군요. 네, 그리고 안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걸지 못해서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럴 수도 오스카상 있고요. 후보가 되려면 네. LA에 있는 상업극장에서 7일 이상 상영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뭐 사실 뭐 올해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극장 상영을 안 해도 뭐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개봉해도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긴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양이 적었죠. 그래도 영화사들 입장에서는 극장에 걸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거고. 그렇죠. 극장에 건 영화 자체가 많지 않으니 후보작으로 내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 어떤 의미가 있냐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새로운 영화 산업 모델의 변화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네. 원래 극장이 신상 영화를 발표하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극장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죠. 새로 네. 영화 찍으면.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뭐 IPTV나 케이블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수익 수단이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홀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흥행이 안 된 영화가 이제 빨리 케이블로 이렇게 넘어오면 홀드백이 짧은 거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화관에 걸렸다가 바로 TV에 나오면 네, 요즘 저 흥행에- 영화가 좀 홀드백이 짧구나. 네. 이러면 뭔가 이제 아는 듯한 그런 그렇죠. 홀드백. 네, 근데 OTT는 동시 개봉인 겁니다. 예. 왜 굳이 순서를 둬? 이런 생각인데 이 OTT의 특징이 영화를 하나하나 구매하는 게 아니라 번들, 이 묶음으로 콘텐츠 풀을 갖추고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장사를 하는 건데 예. 뭐 권위 있는 영화제 작품에서 수상을 했다 이러면 이 콘텐츠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음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헐리우드도 이 OTT 스타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전통적인 스튜디오 제작자들, 뭐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이런 곳들이 OTT 서비스를 만들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보유할 수 있는 오리지널을 만드는 게 세일즈 포인트가 된 거죠. 오리지널을 넷플릭스도 열심히 만들고 네, 그리고 다른 원래 전통 영화사들도 그들이 만드는 게 다 오리지널이니까 그렇죠. 각자 만드는데 네. 워너브라더스나 유니버설이나 이런 쪽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 OTT 쪽에서는 이 트렌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그 OTT
워너브라더스 이런 데서는 네. 보유하고 있는 게 워낙 유명한 거거든요. 이미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반지의 예, 제왕, 예. 뭐 그 트랜스포머, 뭐 이런 어벤져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이거는 극장용 영화로 계속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음흠. 일단은 어떤 콘텐츠의 파워가 있고요. 아직은.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렇게 전환을 하면 승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렇게 오리지널이라고 붙이면 본인들이 다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네, 자기가 100% 제작비를 쏟아서 기획 단계부터 같이 구상을 시작을 했다. 내 거다. 네, 보통 얘기하는데 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제작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내가 조금 개런티 얹어주고 사올게. 사오면 제작비 든 돈까지 다 합쳐서 내가 사올게. 그러면 넷플릭스가 이거 우리 오리지널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넷플릭스 같은 곳이 영화를 만들려면 네. 영화 잘 만드는 분들하고 이제 서로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요 영화는 우리가 돈 다 될 테니까 네. 우리 오리지널이라고 합시다. 네네. 그 대신 좀 잘 좀 만들어 주세요, 감독님.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네. 앞으로는 그냥 영화 감독 우리가 직원으로 뽑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어저께 한국 영화계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착화돼 버리면 제작사들이 단순히 하청 기지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워낙 만들려는 곳들이 많으니까 오리지널을 그래서 잘 만들어서 잘 팔면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는 우리 만든 작품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거죠. OTT들끼리 즉 넷플릭스의 경쟁자들도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해주면 네. 그러면 영화 감독님들의 콧대가 좀 높을 수 있는 거고 말 안 들면 저기다 만들어준다 이제 이렇게. 근데 또 다만 스크린을 특정 OTT가 장악하면 네. 거기서 직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네요. 수익 부분도 사실은 영화 대비 좀 낮아가지고 마진이 적어서 아 넷플릭스에 넘기면 네, 극장용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 뭐 그 BEP라고 하죠. 수익 네. 분기점. 예. 예를 들어서 200만을 넘으면 나머지는 다 수익인데 극장용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1000만이다 하면 그 이상은 다 수익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네. OTT용으로 영화를 제작해버리면 제작비 외에 일부 마진 뭐 한 10% 정도만 얹어주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영화 납품업자가 되는군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해도 돼요? 대본에 없죠. 네. 해봅시다. 넷플릭스가 이 컨텐츠를 사올 때 네. 돈을 제일 많이 쳐준대요. 넷플릭스가 제일 비싸게 사간다? 네, 근데 예. 그만큼 조건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화면 비율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걸 우리한테 팔려면 음악 저작권을 풀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네. 저작권료가 엄청난데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영화 등장 인물에 나온 사람이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입으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안 된대요. 아 경쟁사 중간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띄워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디즈니의 허락을 받아야 돼가지고 피곤해지니까 나중에 네. 디즈니가 시비 걸 수도 있으니. 네, 그래서 제작사들이 처음부터 넷플릭스에 팔려고 하면 아예 뭐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찍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편집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넷플릭스가 그만큼 파워와 콧대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네. 예전 같으면 감독님들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예술하는 사람 앞에서 이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입힌 거예요 했을 텐데 네. 이제는 맞춰준다. 네, 그렇군요. 넷플릭스의 경쟁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도 네. 많고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네. 아이스크림 기계 때문에 뜨거운 논란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미국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기계가요. 네. 자주 고장이 납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머신이 브로큰 됐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있었다는 건 알바했었어요? 아니요, 저도 잠깐 미국에 지냈을 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사러 갔을 때, 가면 네. 사러 가면. 네. 아이스크림 제가 브로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됐다. 네, 그래서 하다못해 화가 난 미국인이 이 미국 전역 지도에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가게가 고장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워낙 고장이 자주 나니까 네. 어디 고장 났다고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월스트리트 같은
같은 언론이 왜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거냐 하고 취재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맥도날드랑 같은 회사 기계를 뭐 미국의 웬디스나 인앤아웃 같은 다른 햄버거 매장도 사용하고 있는데 예. 거기는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잘 팔리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러네요. 그런 거죠? 그건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한 일부 주장인데 확인이 정확하게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 테일러사라는 데가 아이스크림 기계 메이커인데 네. 여기가 맥도날드를 위해서 특수 제작한 모델이 있는데 별도로. 맥도날드 예. 같은 회사 기계지만 모델은 다른 거를 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상하다 이렇게 여긴 스타트업이 기기를 하나 개발해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아이스크림 기계에 부착을 하면 네. 결함을 자동 감지하고 변수를 조정해서 미리 고장 발생 전에 알려주거나 아니면 오류 코드가 뜨는데 이거를 또 해석해 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기계가 고장이 나도 네. 지금 맥도날드에 있는 아이스크림 기계는 뭐가 왜 고장인지 점주가 알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네, 이게 막 코드가 맞지 않는 알파벳이 막 이렇게 돼 그래서 본사에서 수리 직원 와야 되는 거예요. 꼭 와야만 하고 그 사람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출장비는 본사에서 냅니까? 아니요, 가맹점주가 냅니다. 뭐 직영이면은 뭐 본사에서 낼 수는 있겠지만 가맹점주는 그게 싫었겠군요.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한화로 기본 30분 출장비가 네. 기본 30분에 한화로 약 16만 원, 또 오. 15분 추가 시마다 1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서 그래서. 결국 수리 한 번 하면 뭐 100만 원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오류 코드가 떠서 점주도 간단히 고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혼합물이 너무 많이 섞였습니다. 아니면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하면 좀 어떻게든 손을 미리 쓸 수가 있으니까 혼합물을 좀 빼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너무 잘 팔린 거죠. 이게 분기마다 매출이 2배씩 늘어서 이 소문이 결국에 맥도날드와 테일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맥도날드 점주들이 사서 붙인다. 네, 그래서 그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가맹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업체가 아닙니다. 이거 기계 수리하는 사람이나 종업원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이 되고 그다음에 이 키치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설치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이 기계에 대한 보증을 우리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이 키치라는 게 어떻게든 해킹을 해서 네. 이 시스템 내에 어떤 기밀 데이터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당신 것들 아니고 우리와 테일러사의 거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 거죠. 정식 AS 받아야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휴대폰 수리하러 가면 특히 물 건너온 휴대폰은 그냥 그 비품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데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좀 소송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야,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많이 팔려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우리나라보다 더 인기 있죠. 안 가보셨구나, 우리나라는. 아니, 저도 어제 갔었어요. 이 취재 때문에. 고맙습니다. 뭐라고 들은가요? 일단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맥도날드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도 잘 먹고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중 조절은 실패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박주희 씨가 경제방송을 듣다 보니까 가끔 미국 중앙은행이 테이퍼링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원래 그 테이퍼라는 단어는요, 부품 설계할 때 쓰는 기술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연필이나 볼펜처럼 이렇게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생긴 부품은 이게 점점 위로 갈수록 뾰족해지잖아요. 마치 산봉우리처럼. 그렇게 위로 갈수록 자꾸 뾰족해지고 혹은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이런 뭔가가 있을 때, 야, 저 산봉우리의 경사도가 얼마나 되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기술자들끼리는 저 산봉우리 또는 저 원뿔의 테이퍼가 얼마나 되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경제 뉴스에 나오는 테이퍼링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뜻인데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다가 점점 푸는 돈의 양을 줄이게 되면 돈이 처음에는 이제 가래떡처럼 풀려 나오다가 슬슬 연필처럼 가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철사처럼 가늘어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뿔처럼 아주 뾰족해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돈 풀기가 딱 끝날 텐데 이렇게 점점 돈 푸는 양을 줄여서 자꾸 이제 뾰족하게 가늘게 만드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중앙은행이 테이퍼링 언제 한대? 또는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계획이랍니다. 아유, 테이퍼링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걸 쉬운 말로 번역하면
중앙은행이 언제 돈 푸는 양을 줄이기 시작할 거래? 또는 돈 푸는 양을 좀 줄일 계획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좀 덜 푼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 용어를 우리가 굳이 일상에서 응용하려면 이게 점심시간 앞두고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합니다만, 화장실에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나는 급하고 그 화장실 안에는 이미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이제 그분한테 조금 좀 점잖게 말씀드리려면, 이제 좀 테이퍼링 하시고 좀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면 그게 좀 얼른 정리하고 나오시라는 뜻이죠. 예, 테이퍼링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네, 주식시장의 중요한 업종들을 분석하는 증시 업종 분석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과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건설업종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건설업하면 네. 저 주식은 사면 안 되는 주식이었죠. 규제 산업. 그러니까 아파트 못 짓게 하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 뭐 다른 거 무슨 해양 플랜트 이런 거 지어주러 나갔다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막 적자 많이 보고 오고. 네. 이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네. 생각이 드실 때는 안 네. 쓰는 게 좋긴 한데 네, 쓰실 거죠? 눈탱이 맞았다고 하죠. 그래서 막 뭐 일하고 비용은 막 손실대로 불어나고. 바깥에서. 네. 그리고 뭐 안쪽 바깥쪽 다 안 좋은 그런 산업이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뭐 그 반도체나 자동차는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 있었어요. 좋을 걸로, 실적 좋을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또 워낙 좋았고요. 근데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 주가가 신고가 간다는데 자기 혼자 막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내놓은 자식. 네, 내놓은 자식.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내놓은 자식이 학교 가서 막 반에서 1등하고 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4월달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작년까지는 국내 주택이 규제로 해서 가격을 잡겠다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걸로 공급을 늘려서 이제 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정책이다 보니까 최근에 건설업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장이 그렇게 뜻을 바꿨다고 재건축 재개발 진도가 쭉쭉 나가서 결국 새로 아파트가 빨리 지어지는 것까지는 아닐 텐데.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심리이기 때문에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든지 간에 뭐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당장 공급이 늘어나겠습니다. 아무튼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주가가 4월 들어서만 이제 4월 7일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가장 큰 건설업체 중에 하나인데 예. 4월 들어서만 어제까지 24% 상승했고요. 대우건설은 19%. 이게 여기만 오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4월 한 달 동안 건설 업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건설 업종들을 다 이제 평균을 해서 얼마나 올랐나 보여주는 지수거든요. 4월 한 달 동안 무려 10.7%가 상승했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 이제 벤치마크로 볼 수 있는 코스피 지수가 3.7%.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주식시장은 한 3.7 오르는 동안 네. 건설업종만 따로 보니까 10.7이 올랐다. 네, 3배 넘게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리 할 수는 없을까요? 늘 들으면서도 그냥 답답해서 여쭤보는 얘기인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미리 알면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듣고 나니까 이렇게 네. 건설회사들 좋아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거라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네. 그다음에 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유가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적도 실제로 좋습니까? 아니면 실적은 아직 아파트 짓기 시작한 건 아니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실적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대우건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어요. 뭐 짓는 양이 좀 아파트 줄었겠죠. 덜 지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 봐요.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 안 짓고 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상승했고 영업이익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얘들은 얼마 안 나올 거야. 예. 뭐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개선 안 될 거야라고 전망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전망치를 무려 52.8%나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도 좋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왜 영업이익률이 늘었을까요? 일단 비용이 좀 줄었다는 얘기일 텐데 매출이 줄었는데도 영업이익이 늘었다면 네, 뭔가 비용으로 떤 게 줄었다는 뜻인데. 그렇죠. 예. 이제 오랫동안 굉장히 힘든 산업이다 보니까 구조조정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하. 뭐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도 한 20% 정도 줄였고 예. 그런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매출 늘고 이익이 늘어났는데요. 네.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영업이익률이 11.8%. 두 자릿수대를 본 적이 잘 없었거든요. 제가 네. 이렇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왜 그랬냐면 뭐 국내가 좋으면 해외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가 좋을 경우에는 국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네. 10% 안쪽 많이 나와봐야 5%. 그리고 뭐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가 나기도 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자릿수대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라고 괜찮네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설회사 중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설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건설회사를 보면 대형사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시공 능력 기준으로 한번 좀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네. 그 순서대로 보면 삼성물산, 그다음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우리가 네. 이제 대부분 다 아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 순이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의 가치, 건설회사의 지금 뭐 가치로 봤을 때는 네. 조금 순위는 달라집니다. 일단 가장 큰 회사가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삼성물산입니다. 음흠. 이유는 삼성물산 하면 건설회사만 하는 게 아닌 회사죠? 네, 몇 개의 회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예. 일단 얼마 전에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죠. 예. 그래서 제일모직 뭐 의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31%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자가 지분이 제일 많고요. 2대 주주로 삼성물산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도 크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삼성물산이 제일 높고. 네. 음. 거기에 보면 뭐 그 다음으로 보면 현대건설 예. 이게 6조 정도 되고요. 삼성물산이 25조니까 6조면 굉장히 좀 작아 보이긴 한데 건설사 중에는 시총 2위고 네. GS건설이 4위,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이 한 3.3조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설업계 중요한 게 요새는 아파트도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된 지 한참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저는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예. 이것도 시공 능력이나 시총이랑은 조금 순위가 다르더라고요. 예, 올해 3월에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라는 데서 브랜드 평판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네. 그 기준으로 보면 1위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2위가 GS의 네. 자위. 예. 그다음에 3위가 대우 푸르지오. 그리고 삼성 레미안은 5위를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를 수 조사하는 있는데. 기관마다 다르고 네. 이런 것도 순위 세워서 또 후원금 받는 게 목적인 조사 기관들도 많아서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네네네. 많아서 네.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브랜드 평판은 아무튼 중요하긴 하다. 네네. 네. 그렇죠.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다 우리 집 사는데 네. 그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무슨 아파트 살아?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독특한 문화가 생긴 어쨌든 네. 그렇군요. 또 어떤 것 좀 알면 재밌습니까? 네, 이제 건설업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도 5%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은 야 이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은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네. 그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산이 뭐 전자지분을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건설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건설업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라고 보기보다는 지주회사 성격으로 많이 보는 투자자들이 있고요. 원래는 그냥 건설회사 무역회사였는데 네, 이게 또 에버랜드 네. 예전에 그 이제 오너 일가 가지고 있던 맞습니다. 그 에버랜드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는 커졌고 네. 그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금이 많아가지고 지금 출근 못 하고 계시죠.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죠. 네. 뭔가 좀 웅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사연이 있고.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올해 이제 대림 산업이 분할을 했습니다. 회사를. 대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아크로 리버 뭐 이런 브랜드 쓰는 데인가요? 대림 산업이요. 아파트 브랜드 모르신다고 그랬죠? 제가 네. 박지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이편한 세상이죠. 아 그런가요? 네네. 대림 산업이 이편. 그거는 저도 잘 몰라서. 저도 잘 몰라서. 어찌됐든간 알겠습니다. 이 회사가 화학 쪽 사업이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예. 그래서 화학 경기가 좋으면 대림 산업의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약간 이제 건설 이미지가 너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회사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DLENC가 이제 건설과 지주사 역할을 하고요. 네. 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DL, 그러니까 대림의 약자죠. 최근에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또 지금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왜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요. 예. 올 초에 이제 IPO 상장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 이제 올해 상장해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11.7%가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겠다. 요걸 종잣돈으로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외가 기준으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가치가 한 10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 회사 세울 때는 정의선 현재 회장이 네. 개인 돈을 투자했을 거고 네네. 회사를 키우는 건 그룹이 다 함께 도와서 키워줬을 거고. 맞습니다. 저도 그런 그룹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 만드시죠. 몇 개 사업체가 있으시잖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가 상장하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게 상장할 때 기업 가치를 많이 받아야 네. 정의선 회장이 요거를 기반으로 현대 모비스라든지 현대차에 뭐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이건 팔고. 그렇죠. 종잣돈.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없더라도 네. 현대건설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배 구조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괜히 필요 없지만 종잣돈 마련하기 위해서 키우는 회사들이 있죠. 그룹사별로.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SDS죠. 네. 도련님 집은 많이 있어서 이제 키웠다가 팔고. 네. 현대차는 글로비스가 그랬는데. 글로비스가 그랬는데 이제 법적으로 지분을 계속 줄여야 되거든요. 이거 또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비싸게 거래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룹 차원에서는. 승계 구조를 위해서 네. 어떻게든 힘쓸 테니까. 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저만의 그렇습니다. 의견입니다. 아니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의견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 회사의 주가가 올라야 우리 2세가 그 비싸게 팔 것이고 네. 그래야 그 돈으로 중요한 회사 지분 사서 승계 작업이 잘 될 테니 저 회사가 무슨 힘을 쓰든지 저건 주가는 올리겠지. 기획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사자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안 움직여도 네. 그걸 믿고 사자고 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올라요, 그냥. 네. 그런 거겠죠. 예. 자, 건설업종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요. 예. 해외 플랜트 쪽도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예. 쪽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좋고 예. 무엇보다 가치가 쌉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ER이 전반적으로 한 7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싼 상황이고 앞서 저렴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 대우건설 매각이라든지 현대 엔지니어링 IPO 이런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좀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고 네, 최근에는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네.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예, 덕분에 공부 잘했네요.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이번 주 다 갔으니까 이제 4월도 다 가고 이번 주도 다 가고 다음 달에는 5월에 인사드리겠군요. 예,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